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아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실에서 또 직원 채용 관련 잡음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대통령의 40년 지기 아들 우모 씨인데요. 윤 대통령 대선 예비 후보 시절엔 1,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먼저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 청와대 같은 경우에 보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상당히 자신을 도왔던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종의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에 의한 공격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지금 그렇게 안 좋게 지금 받아들이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사적 인연의 고리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우모 씨가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것은 과거 이 정권 때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정치에 도전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본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은 과연 공정과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부분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모 씨와 관련해서는 오늘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우모 씨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 우모 씨의 채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또 해명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해명한 사람이 강릉시 국회의원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지금 직무대행인데, 본인이 직접 지난 대선 때 고생한 것을 보고 자신이 봤을 때 우모 씨가 빠져 있길래 이 지금 자신의 그런 영향력을 통해서 이 우모 씨를 채용시켜줬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모 씨의 아버지가 지금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지금 4번을 국회의원을 지낸 권성동 직무대행 입장하고 해서 봤을 때는 이해 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또 다른 하나의 지금 검증의 대상 또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인 이러한 사적 인연 채용의 고리가 있다. 그것은 불과 며칠 전에 나왔던 또 윤 대통령의 외가 쪽, 지금 이 인척이 자녀가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부분, 그리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지난 이 순방 때 이제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네. 민간인 신분으로 이 사전 파견을 가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대통령 정륜기를 타고 왔다는 그러한 것들과 다 맞물려지면서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는, 그것이 결국은 사적 인연의 고리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파장이 아주 가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 사안을 또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는 공정과 상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연이어서 이 대통령실에서 터져 나오는 인사 논란은 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비아냥과 조롱, 냉소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았느냐. 근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은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대통령실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물론 역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인사 논란이 없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인척 또는 지인의 자녀 이런 분들이 취업 청와대로 일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일부 특수 직업, 꼭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또는 영부인이나 또는 대통령의 호불호가 꼭 필요한 그런 자리에는 불가피하게 한두 명 지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여러 분야의 지인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통령 부부, 그것도
대통령 부부의 직접적인 지인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느냐. 좀 그런 점에서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과거에도 뭐 정치적인 공적 영역, 그러니까 정당 활동이라든지 국회 활동 등에서 만난 동지들이 이제 같이 일하던 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적인 어떤 활동 공간을 뛰어넘거나 또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논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자신이 이 우모 씨를 추천했다라고 네. 하면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는 최저임금을 언급하기도 한 것이 이게 또 네.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이 부분과서 해명을 하면서 사실은 나는 7급으로 지금 임용을 해달라고 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9급이더라. 네. 지금 강릉 촌놈이 서울 와서 9급 월급 받고 9급 월급 해봐야 지금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래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우모 씨가 그렇게 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좋은 자리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했을 겁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사안 자체를 접하는 젊은 이 지금 취업 준비생들 특히 구급 공무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지금 고시촌에서 진짜 이 폭염과 싸우고 있는 젊은 층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허탈하고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 구급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경쟁 자체도 거치지 않고 지인 찬스, 아빠 찬스로 지금 임용이 된 듯한 사람을 변명을 아닌 변명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구급 공무원이라는 그런 자신의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꿈까지 짓밟은 그러한 형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큰 지금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권대행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권선동 직무대행이 이런 얘기 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논란에 오히려 기름을 끼얹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강원랜드 취업 청탁 논란의 당사자였어요. 근데 그런 분이 또다시 자기가 청탁해서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를 갖다가 과연 뭐 대통령을 방어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왜 하필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들은 논란이고요. 한 발언도 저는 또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 조금 넘는 구급공무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도대체 얼마인가 최저임금 너무 높다고 최저임금 낮추라고 그러는 게 현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구급공무원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구급공무원의 월급을 올려야 되는 건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세 번째. 문재인 정부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25살의 청년을 1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걸 문제를 삼았어요. 네, 박선민 전 청와대 그렇죠. 총리비서관. 근데 청년 1급 비서관 채용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대남, 이대녀,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 분위기 속에서 발탁이 된 겁니다. 물론 어떤 그 과정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40년 지기의 자녀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야말로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비판해온 게 국민의힘인데 문재인 정부 탓하지 않으면 거기와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보다 낫지 않냐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이거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가 꼽혔는데 저희가 지금도 계속해서 네. 인사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채용 관련. 앞으로 좀 출구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인데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하이직이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 이 행정관급 내지는 행정요원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인사들의 지금 이 기용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통령께서 정치에 뛰어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명분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 지금 하급직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하니까 대통령실에 직접적으로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사 원칙이 분명히 엄정하게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위직들 같은 경우는 인사 기조의 저는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이 지금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본인은 능력과 자질을 중심으로서 뽑았다고 하지만 어떻게 공교롭게도 능력과 자질을 뽑아서 고른 사람이 대통령의 측근, 그것도 검찰 출신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느냐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능력과 자질에 그러니까 따른 발탁이라 할지라도 인재풀을 넓혀서 탕평책을 좀 써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알려진 변양균 전 참여정부 청와대의 대통령 정치실장을 이번에 경제고문으로 발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 인사, 그것도 그러니까 이 지금 노무현 정권의 인사를 발탁했다는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또 비판의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탕평을 하려는 그러한 식의 노력이 좀 더 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해 인사와 관련해서는 태도의 전환도, 대통령의 태도 전환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일종의 피장파장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때는 그러니까 민변이 도배하지 않았냐.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들도 잘못했는데 내가 좀 잘못하면 어때라는 식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만약 문재인 정권 때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거를 갖다 뛰어넘고 바르게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전 정권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뽑은 적이 있냐. 그 이야기는 내가 뽑은 사람은 항상 다 옳다, 다 이 바른 사람이라는 식의 일종의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거죠. 필요하면 또 하겠다. 이 지금 국민들의 여러 가지 또 국민과 여론의 질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서는 듯한 자세, 태도 이런 부분들은 오만과 독선을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정도에서의 인사에서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좀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갤럽 조사가 이제 32%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32%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물가 여러 가지 환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인사 문제라든지 그것도 대통령실이 그 하락의 중심에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실의 인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슨 잘못했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국민들은 다 문제라고 보는데 본인들만 아무 문제 없다고 보면 앞으로 반성이나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성과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이 지지율이 반등할 어떤 계기점이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좀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지율 반등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실, 특히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과 여권 핵심부가 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출마를 강행했습니다. 통상 출마 선언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이 되는데 길거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의원들 중 한 명이라도 이제 소통관을 대여를 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았는데 전 비대위원장에게 좀 야박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간적으로 야박하고 좀 너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모셔올 때, 급할 때는 이대녀를 상징하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모셔오고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비대위 끝났으니까 나 몰라라. 아니, 나 몰라라가 아니죠. 거의 토사구팽입니다. 자, 민주당 이번에 전당대회 왜 합니까? 때 됐으니까 하는 건가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극복하고자 혁신전대를 하는 겁니다. 그럼 혁신전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성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다음에 혁신 변화하면 뭔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서는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확장성과 기대감을 높이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상징성,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은 어대명 얘기가 나오지만 뭐 97그룹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97그룹이 임팩트가 없어요. 내놓는 정책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장성과 어떤 기대감을 주려면 지난 대선에서 초박빙을 이뤘던 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대녀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대녀들을 안고 가야 되는데 이대녀의 상징성 있는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을 이런 식으로 냉대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대녀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좀 해도 너무했다. 민주당이 왜 혁신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예,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 한자 사자 성어 중에 감탄고토란 말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거죠. 어제 이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그 사자성어 한자도 틀리지 않은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앞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뭐 자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책임당 권리당원도 아닌데도 이렇게 모셔가면서까지 옹립했던 사람이 이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당대표 시켜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물론 뭐 지금 당헌 당규라는 측면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충분히 이 지금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의 사정을 감안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는 꼭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인데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의 개방성과 포용성을 관용성을 왜 보이지 못할까?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당의 진정한 반성이 지금 느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당무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때를 서느냐 막무가내다. 그리고 또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치적으로 뒤끝을 장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본업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도라기보다는 당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비대위원장 할 때 내세웠던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5대 약속, 이 약속을 내가 나름대로 지켜보겠다는 이걸 위해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이 지금 노력 자체는 저는 상당히 구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수를 보내고 이러한 인재들을 젊은 층들의 그러니까 도전을 깨안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첫걸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의원 내일 오후 2시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사실 당에서 책임론, 이딴 불출마 요구를 받아왔음에도 결국 출마 선언을 하는데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은 회피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한다. 개항을 출마 때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우리가 재보궐 출마 전에도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재보궐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이후에 당권,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패배가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의 혁신과 어떤 그 전당대회를 출마하려면 이번에 재보궐 출마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은 평론가들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했고 결국 본인만 당선되고 대패를 한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런 그럼 당을 앞으로 어떻게 누구 주도로 혁신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소위 친명대 친문 그리고 86대 97 뭐 이런 식으로 이 4분 오열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본인이 출마를 안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해법이 있느냐, 뾰족한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결국은 집단 지도 체제로 좋은 게 좋은 거인 식의 그런 소위 혁신하는 척만 하면서 가는 나눠먹기가 그대로 유지될 텐데 이런 얘기를 이재명 의원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또 저는 그게 어차피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미 나왔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누군가는 전당대회의 그런 표대결을 통해서 리더십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표에서 뭐 4명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그 전당대회의 결과를 가지고 책임 정치 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이재명 후보의 입장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이런 상황이 안 왔다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뭐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니까 뭐 앞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 키워드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당의 혁신과 쇄신을 이야기를 하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혁신과 쇄신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키워드는 저는 뭐 유능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정당이었던 만큼 이 과거의 그 집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민생 그리고 또 안보 위기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선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통해서 다음 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정권을 찾아오는 수권 정당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쇄신과 혁신이라는 부분 자체가 민주당 차원에서의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 지금 그러니까 같이 경쟁하는 소위 말하는 비명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네들의 정치적인 생명이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그러한 상황과 또 맞물린다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 때문에 본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비명계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칭될 수 있는 구칠 그룹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 지금 이재명 의원에 맞서는 이 지금 정치적 세를 모을 수 있느냐 부분인데 관건은 지금 구칠 그룹들이 지금 양박이라고 해서 4명의 지금 재선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4명의 재선 의원이 과연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명분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과 당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구출 그룹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의원이 당을 맡았을 때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지금 사법 리스크거든요. 네.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때 당 전체가 사법 리스크에 놓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이번 출마가 자칫 자신의 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방탄용이 아니냐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지만 이거 자체 이런 부분들이 또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정권적 차원의 이재명 의원의 또는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검찰, 경찰의 수사 자체를 지금 정치보복적 그러니까 정권의 탄압으로 지금 보고 있는 또 민주당의 또 일반적인 기류하고 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얼마만큼 균형점을 잡아내면서 이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의 리스크 부분을 상당히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치 입지를 만들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정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친명계와 비명계 구도가 더 뚜렷해지는 가운데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어제 오찬을 가졌습니다. 불안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두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불협화음 자체가 상당히 지금 여론에 안 좋게 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당 대표가 징계를 받고 바로 이 정치적인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마자 소위 말해서 윤핵관의 투톱이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 밥그릇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그런 거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라는 식으로 하면 단합을 강조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것이죠. 네. 제가 아까 한자 성어를 써서 좀 죄송하지만 세불양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비슷한 세력은 함께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력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과거 우리 뭐 지금 역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효군 시대 때 이 집권 세력이었던 북인이 집권하고 난 뒤에 소북과 대북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강효군을 그러니까 물리치고 난 인조반정 때 그 잡았던 세력이 서인 세력이지 않습니까? 서인이 결국은 또 뭡니까? 이거 지금 이거 노론과 소론으로 그러니까 뭐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노론과 소론은 아니고
또 지금 나중에 또 노론이 또 잡으면 노론은 10파와 100파로 나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권력의 분화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이 6개월간 지금 임시적으로 당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지금 이 국민의힘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 정치 여건 자체가 상당히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 간의 그런 정치적인 헤게모니 다툼은 계속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자성어뿐 아니라 역사까지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